안녕하세요. 저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양희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고요. 국사학과 나와서 처음 대치동 들어올 때 이제 한국사 강사로 들어왔었는데 2018년에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1학년 커리큘럼 안에 생기면서 통합사회 한국사를 어차피 1학년 때 학원을 다녀야 된다면 같이 다니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들을 이제 원장님들이 해주셔가지고 통합사회 수업을 2018년에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개정을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시작되면서부터 쭉 계속 해왔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한국사 전공자인데 통합사회 수업도 잘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해왔고 그 학생들이 만들어 온 성과가 답을 대신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4년에 처음 대치동 들어왔을 때부터 쭉 한 번도 놓지 않고 해왔던 학교고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합도 좋은 학교여서 매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거쳐 지나가고 있어요.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과목이 숙명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험들이 출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입시 설명회 이런 데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 수능 과목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수능까지 바라볼 건 아니고 1학년 내신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통합사회 교과서가 바뀌긴 하는데 기존에 뭐 언니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회 교과서가 바뀐다는데 공부하는 게 많이 달라지나 같은 것들을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통합사회에서 바뀐 통합사회는 단원이 하나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첫 번째 단원이 두 개로 쪼개지는 수준이라 양쪽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과목이고 거의 흡사한 주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리 파트부터 시작해서 문화, 그 다음에 법, 경제 등등의 내용들이 되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리고 순서가 학교마다 굉장히 강의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순서들이 좀 천차만별이어서 보통 그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업들을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게 많은 학교들이 수업을 2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일반 사회 선생님이 2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을 지리 이렇게 안배들을 많이 하는데 숙명 같은 경우는 지리에다가 조금 중점을 둬서 2시간 일주일에 4시간 통합사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지리 문제하고 일반 사회 문제가 시험에서도 절반의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리를 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다. 늘 그래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비상교육 교과서 쓰고 있다 바뀌면서 창비 교과서로 바뀌는데 교과서 체제가 좀 깔끔하게 잘 떨어진 교과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교들하고 이제 연구하면서도 저 창비 교과서가 꽤나 깔끔하다라고 조교들 중에서도 좋아했던 조교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숙명여고에서 창비 교과서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는 거의 부교재 없이 간혹 한 장짜리 유인물 추가로 주실 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요. 지리 선생님들은 우리 통합사회 교과서 자체가 좀 난도가 낮게 설정된 교과서다 보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열대기후를 공부해보자. 근데 교과서에서 열대기후란 1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 사실 이 내용 정도면 초딩 애들도 알만한 유딩 애들도 알만한 정도의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뭔가 판별을 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리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물을 가지고 수업들을 하세요. 근데 교과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 있는 사진 자료, 지도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봐야 되긴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세계지리 이런 데서 다루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기후를 구분한다든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지리 프린트들을 갖고 수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재작년까지는 서술형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서술형이 없는 형태로 출제가 돼서 1학기 중간고사에 32문제로 객관식 문제가 출발을 했는데 2학기 기말고사에 가서는 8문제나 추가가 돼가지고 40문제까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숫자가 사실 40문제면 50분 동안 푸는 시험인데 생각보다 많은 수거든요. 객관식 문제로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늘려서 2학기 기말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압박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서 등급을 가르는 방법을 쓰기도 하셨고,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게 2학기 중간고사에 만점자가 좀 많이 나온 시험이어가지고 매번 좀 중간 기말에 한 번 좀 쉬웠다면 한 번은 이렇게 문제 숫자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끼워 넣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만점자 털어내고 등급들을 가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필고사의 그 객관식 문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통합사회 문제들 중에 몇 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지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좀 강조는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애들을 붙들고 같이 PPT 띄워놓고 야 지도에서 스위스가 여기 있어, 몽골 여기 있어, 뭐 대륙별로 이렇게 구분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가르치는 지리 선생님도 계시고, 지리 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씩이다 보니까 한 분이 전체 반을 다 감당을 못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2분의 선생님이 반을 나눠서 들어오셨는데, 자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도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해라고 하지만 정작 수업 시간에 지도 수업을 거의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막판에 프린트를 막 나눠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공부해라고 해서 그 반 아이들 경우에 생각보다 지도의 중요성을 생각을 못하고 시험에 들어갔다가 지도 문제들을 못 풀고 나왔어요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학원에서는 보완이 좀 될 겁니다. 다른 반에서는 지도를 일찌감치부터 강조하셨으니까 우리 지도를 좀 꼼꼼히 보자. 근데 그건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그냥 주고 수업을 대충 하고 넘어가셨어도 지리 파트에서는 늘상 너무나도 중요한 게 그래프나 도표 문제 그리고 지도 문제여서 아이들이 경험이 좀 없고 미숙하다 보니까 판단 미스를 한 건 거지,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 가지고 수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문제들이 좀 꼼꼼하게 나오는 편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일 많이 연락을 했던 게 선생님 역시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2학기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중간고사 때 만점자가 많이 나왔으므로 기말고사 때는 좀 어렵게 문제를 낼 거다. 자 문제 숫자는 40개니까 시간 안배를 잘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들한테 시간 안배를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시를 주는 건 거죠. 풀 수 있는 단순 암기 문제들 40개가 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40개 중에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들 쉽게 암기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먼저 해결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읽는 문제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계산이 좀 필요한 그러한 통계 문제들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마지막에 선생님 저 답안지 마킹하다가 다 마킹을 못했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발생을 했던 2학기 기말 시험이었었습니다. 2학기 기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은 도표를 보기 위한 정보들 위쪽에 다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제 머릿속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나와는 있지만 저 가구라고 하는 게 실제 판단할 때 가서는 가구 수의 차이와 2인 가구 인구의 차이는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못 찾아간 경우가 일종의 단위 문제인 건 거죠. 가구라고 하는 개념과 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의 개념은 2인 가구는 곱하기 2 해야 인구가 나오는 문제인데, 시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낯설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고, 단위들을 맞춰 나가는 문제들은 사실 그동안 숙명에서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프를 던져주는데 그래프에서 소득을 500 이렇게 던져줬는데 500 뒤에 단위가 없었거든요. 500 뒤에 단위가 없으면 이게 500만 원인지 500달러인지 같은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됐던 적이 있었고, 그 기출 문제들을 연습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붙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체감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그래 학원에서 했었던 그 뒤에 단위들의 차이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네 같은 것들을 습득한 학생들은 이 함정들을 잘 피해 나갔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별 생각 없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여기서 니은 디귿에서 오류들을 좀 발생을 시킨 경우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통합사회 문제에서 숙명여고 선생님들이 그 평가원 문제
그다음에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가져다가 변형들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갑을 병이 대답을 하는데 여기도 미지수, 그 다음에 여기도 미지수인 건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장 같은 것들을 결국 역으로 추론해가지고 풀어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암기 유형의 암기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한 암기 가지고는 풀기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던져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평가 문제집 같은 경우들은 이 정도 난도의 문제들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들이 결국 출제된 근거는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고3들이 푸는 문제의 유형들을 가져다가 문제를 만드는 거여서 평가 문제집에서는 단순 암기들을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줄 수 있는 거, 과제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유형의 유사한 문제들 가져다가 풀어볼 수 있게끔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선지들 변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시험 현장에서 이거 시간 주고 아이들한테 10분이고 20분이고 네가 탐구할 만큼 탐구하고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못 푸는 아이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들이 사실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이 단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번 시험 범위가 2학년, 3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사회 탐구 과목의 어느 과목의 어느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출 문제들을 찾아서 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 일이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런 과제들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대신 그런 문제들을 뽑아줄 거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좀 찾아주도록 할 겁니다. 한국사도 이번에 교과서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교과서 바뀌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달라진 게 없죠. 수능 과목으로 그대로 절대평가로 유지가 될 거고, 사실 1학년 때 수능 과목을 내신 과목으로 한국사를 잘 해두게 되면 수능 한국사는 그냥 대충 뭐 풀어도 다 맞추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정도로 난도가 낮기 때문에 내신에만 집중을 해두시면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주당 3시간씩 수업들이 숙명은 진행이 되고요. 교과서는 작년, 올해 똑같이 비상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물론 그 안에 체제들의 변동들은 좀 있지만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제가 10년째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하고 있다고, 한국사 같은 거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숙명여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10년 내내 교과서 바깥의 내용, 내가 그냥 읊는 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게 시험 범위다, 이런 류의 시험들이 아니었었고, 교과서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만 샅샅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점들을 맞을 수 있는 시험들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그 샅샅이라고 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한국사는 빡세요. 한국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교과서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 뭐 생각 열기, 그 다음에 교과서 날개, 그 다음에 탐구, 뭐 그렇게 밑에 사료 읽기, 단원 끝나는 부분에 단원 마무리에 또 사료 뭐 탐구해보자, 굉장히 다양한 구성들로 한국사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여러 번 읽는다라고 해도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재 안에다가 단원별로 내용별로 묶어가지고 좀 잘 정리된, 작년에 숙명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1년 동안 내신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선생님 교재가 짱이었어요. 정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이 사실 교과서가 좀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될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고 저기에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좀 빠르게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수업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역시나 32문제에서 35문제까지 객관식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원래 주관식이 있었던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25문제 안팎으로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역시나 한국사도 주관식을 없애셨습니다. 지금 숙명은 다니면서 들으셨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주관식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자, 그래서 주관식 없이 객관식으로만 그러니까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객관식 문제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가나다라마 일단 읽어야 될 글법이 굉장히 많네요.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 특히 전근대사 사료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입장에선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한자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 단어들로만 막 구성되어 있는 사료들이 쉽지 않은 건 거죠. 읽어도 모르는 단어 옆에 모르는 단어 그 옆에 또 모르는 단어가 연속되어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잘 안 돼서 사료들을 좀 기피하는데 사료들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80% 이상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들을 활용을 하실 거고요. 한 20% 정도는 교과서 바깥의 사료들이 나오는데 사실 교과서 바깥의 사료는 대비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뭘 끌고 오실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나 사료 같은 경우에 여기 노농계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모르는 사료가 나왔어? 그거 너네 못 풀라고 낸 거 아니야. 선생님들도 나중에 교육청 감사 안 받으려면 교육 과정 안에서 너희들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다. 내가 모르는 사료가 나왔을 때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은 내가 모르는 사료지만 나는 풀 수 있는 사료니까 문제에 나왔겠지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찾아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한 애들은 내가 모르는 사료야?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교과서에서 놓친 사료구나. 망했다. 우리 애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건 종이겠지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나 사료 같은 경우 안 배운 사료지만 노동자 농민이 하나의 계급으로 묶여가지고 조합이 만들어졌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당황해서 그걸 놓친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어떤 여파가 있었냐면 사료 5개 가지고 사료들의 순서 잡자. 자, 나 사료를 못 읽었으면 순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정답을 맞출 수가 없었고.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말을 가지고 옳은 설명의 개수를 고르자. 네, 숙명이 한국사 등급을 진짜 잘 가르시거든요. 만점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나오지도 않고 적절하게 항상 10명 안팎의 만점자들을 만들면서 등급을 굉장히 잘 가르시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옳은 선지의 개수를 고르자. 문제를 숫자로 조절을 해요. 좀 1학기 중간고사가 어려웠다. 아이들이 만점이 잘 안 나오는 시험이었다. 그럼 1학기 기말고사에 가서 이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세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면서 난도가 조금 쉽게 조정이 될 거고요. 만점자가 많이 나왔다. 네, 선생님들이 가끔 실패하셔갖고 5, 60명씩 만점자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 옳은 것의 개수를 골라보자 문제가 4개, 5개까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옳은 것의 개수가 제가 풀어도 전공자인 제가 풀어도 뭐해요? 정말 긴장하고 풀어야 돼요. 다 맞춰놓고 하나만 잘못 읽어도 문장 하나만 잘못 읽어도 답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데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건 거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 안 갈릴 일 없이 이 옳은 개수의 문제들 가지고 등급들을 매우 잘 가르시고 얘는 모든 문장들, 교과서에 있는 거의 모든 문장들을 다 진입 판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OX가 정말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리뷰 테스트로 수업 시작할 때 15분 정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 도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문장들 따다가 함정 파서 OX 판별하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기출 문제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한번 나왔던 선지가 맞는 선지였는데 틀린 선지로 그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전공자들 눈에 중요한 문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과제 문제 풀 때 자, 과제 문제를 반드시 OX 문제처럼 생각하고 풀자. 기역선지, 디귿선지 애들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들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대충 기역 맞고 니은 틀렸으면 여기에서 니은 긋고
기억은 맞았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없고 디귿 리을 선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잘 안 해요. 근데 기출 문제들,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기출 그 숙제 문제들이 보통 8, 90%가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쯤 눈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로 풀으라고 했던 거. 자, 이런 문장들은 또다시 시험 문제에 오답이 정답으로, 정답이 오답으로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고, 자, 그 문장들을 끊임없이 분석하는 과제들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라. 정확하게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서 그걸 어떻게 바꿔야 옳은 문장이 되는지까지도 고민을 하는 게 과제의 일부가 될 겁니다. 문제 숫자를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들, 평가 문제집에 나오는 계속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냥 맞추면 되는 문제들이고, 결국 내신 시험의 싸움은 누가 부족한 걸 많이 체크해가지고 그걸 채워나가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가 빠뜨린 부분들, 네가 구멍인 부분들, 그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OX 문제들과 함께 이런 식의 선지 분석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끔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비상교육 교과서로 결정이 났잖아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창비로 결정이 났고, 자, 교과서가 결정이 났으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바뀐 교과서의 말들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출문제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기출문제의 형태는 그대로지만 아이들이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게 되면 사실 지금 바뀐 교과서에 있는 용어나 바뀐 교과서에 있는 문장으로는 설명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바꿔가지고 가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모아놓았던 기출문제들을 올해도 잘 써먹을 생각입니다. 리뷰 테스트 매주 있을 거고요. Q&A 같은 경우에는 조교들이 대신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문자, 카톡으로 질문하는 것도 전부 다 제가 직접 받아서 질문에 답을 할 거고,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답이에요. 학교 선생님하고 다른 의견을 아이들이 갖고 가는 순간부터 혼동이 오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방식,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까지 체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숙명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들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Q&A의 답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Q&A는 제가 시험 전날까지 다 직접 진행을 할 거고, 그 어머니들한테 드렸던 자료집에 코팅되어 있는 자료로 네이비색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집이 있고, 거기에 수강 후기가 쭉 있는데, 그 수강 후기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휘문고, 진선여고, 숙명여고의 수강 후기들 이렇게 발췌한 내용들이고, 숙명여고 아이들이 써줬던 수강 후기의 전문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왔어요. 혼자 하다가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한테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온 학생이었었는데, 매주 진행하는 복습 테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학원을 꼭 다녀야 될까? 어차피 시험 한 2, 3주 전부터는 우리 애가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5주 전부터 매일매일 매주 해야 될 분량들을 쪼개가면서 하는 것과 마지막에 몰아치면서 하는 것의 질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학교 일정들에 막 밀리다 보면 뒤쪽에 가서도 오롯이 내신 시험의 시간들을 많이 쏟기가 어려워요. 수행들 막 다가오고. 그러니 조금 당겨서 5주 전부터 해야 될 분량들을 쪼개서 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나 도표 문제가 지리 파트에서는 유난히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는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 주진 않아요. 그건 숙명뿐만 아니라 진선, 휘문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의 전략인 거죠. 그 그래프를 읽기 위한 기본 내용은 가르쳐 주지만 그래프를 읽는 훈련까지 시켜주진 않겠다. 그래야 아이들을 시험에서 변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 수업 시간에 쭉 다룰 거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쭉 들은 이후에 성적들이 많이 향상됐다 뭐 이런 후기들이 저한테 왔고요. 정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라고 하는 교재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전 과목 통틀어 선생님 교재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기들을 전해주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세정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하는데 세정 쪽에 인원이 좀 많이 몰렸었습니다. 작년에 130명에서 이제 저희가 잘랐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한 명 한 명의 디테일들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수업 시간이 세정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2시에 있고 그다음에 시대인재가 금요일에 있어서 일요일에 좀 상쾌한 기분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었었는데, 네, 요 반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 반으로 좀 예쁘게 분산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여기에 비해서는 소수정예 느낌으로 갔었으니까 세정 실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이야기지만 저희가 약간 이쪽은 좀 과부하가 작년에 걸려가지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반이 있고, 요 두 반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수업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니들 계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학교들을 하고 있다 보니 네, 학교마다 수업은 2개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수업, 일요일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개강 날짜가 일요일이 앞이어서 올해도 일요일에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앞에 시작하는 수업들을 좀 선호는 하시죠. 그래서 좀 일찍 끝내고 나면 종강 이후에 좀 여유들이 있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 외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을 5번, 6번 이렇게 진행들을 해요. 1학기 중간고사 전에 정규 수업 5번, 뭐 1학기 기말고사 전에 정규 수업 5번 내지 6번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정규 수업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학교별 시간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학교별 시간표에 맞춰 가지고 전날 통사 한국사 직전 대비 수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사 한국사 직전 대비 수업에서는 뭘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총정리가 필요한 거라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험 막바지까지 계속 학교에서 던져주셨던 그 힌트들을 가지고 좀 적중률이 높은 그런 식의 선지들을 좀 연습해 나가는 그러한 수업이 직전 대비 때 이루어질 거고, 직전 대비 수업만 들어올 수 없나요? 같은 질문들도 아직까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 이제 강의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강의실에 막 150명 이상 막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정규반 학생들만 가지고도 강의실이 다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직전 대비 수업은 오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 데리고 직전 대비 수업 2번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러고 저희 잠깐 헤어졌다가 1학기 기말고사 6주 전에 다시 모여가지고 정규 수업, 직전 대비 수업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실장님들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